안녕하십니까. 덴탈빈 연자 김평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러버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원내생 때 선생님들이 보존과 턴을 돌면서 러버댐 장착을 각자 해보셨던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.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출혈과 통증이었던 것 같습니다. 러버댐을 끼면서 내 환자에게 꼈을 때 내가 느꼈던 그런 통증이나 출혈을 일으킨다면 환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는 게 분명할 거고,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러버댐을 많이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러버댐을 끼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20%가 안 된다고 합니다. 개원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대부분 물어보면 항상 러버댐을 끼고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5분 중에 1분 정도만이 러버댐을 장착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대부분 안 끼는 이유가 뭘까요? 첫 번째는 바로 환자, 통증에 대한 두려움 같습니다. 마취가 돼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근간치료 중에 환자가 마취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러버댐을 끼면 아파하지 않을까, 또 그런 것 때문에 다음 내원이 혹시 없어지지 않을까,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. 또 하나는 내가 정확히 할 수 있는지,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고요. 또 러버댐을 끼게 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면 체어 타임 조절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,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저는 대부분의 환자, 수복 환자나 근간치료 환자에서 항상 러버댐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또 잘 쓰시는 원장님들은 항상 진료하실 때 러버댐을 많이 추천들 하시죠. 한번 써보신 분은 다시 러버댐 없이 진료한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러버댐을 적용할 때 먼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위부터 먼저 위치를 시킨 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치면을 가이드 삼아 미끄러질 수 있도록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 하면, 만약에 예를 들어 40번대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. 술자 위치는 대부분 10시 방향쯤이 될 겁니다. 그때 버칼 측 볼을 리트랙션을 하게 되면 46번 치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버칼 서피스는 굳이 머리를 돌리거나 미러로 보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보이는 위치죠. 그 위치에 먼저 클램프의 쪼 부분, 프롱 부분을 위치시키는 겁니다. 그렇게 위치시킨 후에 반대쪽 치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다이렉트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. 그때 몸을 틀지 않고 반대편의 쪼 부분이 치질을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드드득 하는 갈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손의 힘을 풀어주면서 미끄러뜨려서 누르게 되면 결국은 진지발을 찝지 않고 진지발을 누르게 됩니다. 이 누르는 압통이라는 건 한 5초 이내 정도면 환자가 그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정도 통증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또 근간치료에 있어서 가장 후회 없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덴탈빈 연자 김평식입니다. 이 시간에는 임상가로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크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크랙은 답이 없는 이야기죠.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개원이가 됐건 회의가 됐건 누구나 어떤 생각은 갖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좀 더 정의된 어떤 상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자료를 한번 모아보았습니다. 임상가다 보니까 임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크랙을 이야기하다 보니 아무래도 문헌을 좀 찾게 됐고요. 그럼 문헌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서 크랙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진료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먼저 임상 케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환자가 불편감으로 내원을 했습니다. 골흡수 양상을 봤을 때 크랙의 양상 같아 보이진 않고요. 근간 충전된 상태는 아주 괜찮습니다. 경원가에서 이 정도 엔도 트리트먼트를 하악 7번을 해놓은 거라면 거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미나드라고 컨티뉴어티는 깨져 있는 상태에 있는다.
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타진에 아주 예민한 상태였고요. 약간 부종 양상을 보이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.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? 크랙입니까? 근단부에 뭔가 남아있을 수 있는, 미세하지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, 랭스에 대한 부분, 위드스에 대한 부분,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크랙으로 단정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일단 리엔도 트리트먼트를 시행했습니다. 끝부분에 양상을 보면 뭐 그저 한 0.5mm, 1mm 이 정도 조금 더 확대를 해주고 세척을 한 정도입니다. 상반부에는 뭐 큰 변화는 뭐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. 하지만 치료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라미나드라 컨티뉴어티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. 결국 크랙의 원인은 아니었다는 거죠.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. 또 타치과에서 의뢰를 받았습니다. 리엔도 중인데 페이턴시가 확보되지 않고 과정이 좀 버거웠던 모양입니다. 하지만 하방 충전된 상태만 보면 뭐 충전된 상태가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 엔도 수가에 나쁘진 않다, 그런 대로 성의껏 하셨구나 하는 정도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런데 또 불편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J-쉐입입니까? 그러니까 크랙이니까 발치를 해야 할까요? 일단 리엔도를 트라이 했습니다. 4년 정도가 팔로업 된 케이스입니다. 라미나드라고 컨티뉴어티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. 환자가 증상은 없는 상태로 다른 부위의 불편감으로 내원을 했고요.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오늘의 본 주제는 첫 번째, 크랙투스를 임상적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임상적으로, 또 크랙투스는 어떻게 처치하는 게 좋을지, 마지막으로 어세스, 그 다음에 인스트루멘테이션, 필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뭘 고려를 좀 해봐야 될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크랙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건 1964년도에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크랙투스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이후로 저희는 대부분 크랙투스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분류로는 뭐 크레이지 라인, 프랙처드 커습, 크랙투스, 스프릿, 버티컬 루트 프랙처, 이렇게 AAE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예후도 마찬가지로 뭐 프랙처 커습까지는 나쁘지 않죠. 이제 크랙부터가 바로 퀘스처너블 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.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요,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게 이제 크랙투스죠. 또 커습 부분이 날아간 경우를 프랙처드 커습이라고 이야기하고요.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경우, 이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죠. 깊게 부러져 있는 경우. 간혹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. 버티컬 루트 프랙처입니다.